비디오 대여 사업으로 시작한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넷플릭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적으로 규정을 하던 극장 3사도 이제는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넷플릭스 작품이 여러 영화제나 시상식에 노미네이션 되는 등 부정적이었던 넷플릭스의 초기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넷플릭스의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여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서비스 초기부터 넷플릭스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독보적인 서비스였습니다. 영화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바로 그것이죠. 쉽게 말하면 1차 시장은 극장, 2차 시장은 VOD나 IPTV 시장을 의미합니다. 넷플릭스는 이 중에서 2차 시장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죠. 이전까지 2차 시장에서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편당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 영화들을 모두 모아서 구독료를 지불만 한다면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모든 영화를 볼 수가 있었던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마치 정액제 만화방과 같은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저에게 이런 서비스는 상당히 합리적인 서비스로 느껴졌습니다. 만원대의 구독료로 보고 싶은 영화를 모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넷플릭스는 기속적으로 발전을 이뤄왔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 넷플릭스는 영화 시장을 비롯한 콘텐츠 시장 전반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의 등장과 비슷한 센세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4K 콘텐츠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4K TV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공중파를 제외한 콘텐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고 이를 즐기기 위한 방법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관심이 있어서 그런 환경을 갖춰야만 관람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를 모두 4K로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일부 영화에 대해서도 4K 화질과 돌비 비전까지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4K 콘텐츠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당시에 4K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넷플릭스의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관람을 할 정도로 이 4K 콘텐츠에 대한 갈증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순간이었죠. 자, 두 번째로 자막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이전까지 국내 콘텐츠에는 자막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중교통과 같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콘텐츠를 시청할 때는 자막이 없다면 콘텐츠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에 이를 제대로 들으려면 소리를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어폰의 소리를 키운다는 것이 사실 그리 좋은 행동은 아닌 것이죠. 자, 결국 이 자막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베리어 프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콘텐츠 소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가 있어야만 자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리어 프리 또한 굉장히 한정된 콘텐츠만 제공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베리어 프리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넷플릭스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베리어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넷플릭스가 가져온 변화 중 하나인 것이죠. 사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한글 자막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글로벌을 타겟으로 한 콘텐츠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번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글 스크립트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번역이 필요 없다면 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과정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겠지만 자막과 번역 작업을 위해서는 한글 스크립트가 꼭 필요한 작업이 되었고 그 과정의 부산물로서 한국어 스크립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한글 자막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이죠. 넷플릭스가 가져온 세 번째 변화로는 자체 제작 콘텐츠의 확대입니다. 지금이야 자체 제작 콘텐츠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자체 제작 콘텐츠라는 것이 상당히 신선한 시도였습니다. 지금 따지자면 CGV나 롯데시네마가 자사극장의 콘텐츠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넷플릭스는 다른 기업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유통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칫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
넷플릭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회사가 성장하기보다는 외부의 좋은 컨텐츠를 가져오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회사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 콘텐츠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콘텐츠가 지금의 넷플릭스를 있게 만들어준 하우스 오브 카드였습니다. 결국 넷플릭스의 이런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넷플릭스는 자체적인 제작 스튜디오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 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제작사에게 콘텐츠를 의뢰하는 식으로 제작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넷플릭스는 좀 더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의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생각 이상으로 많은 범위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OTT가 활성화되면서 가장 호황을 맞은 곳 중 하나가 바로 번역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 자체도 하나의 저작권 콘텐츠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각 업체별로 번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콘텐츠를 4개의 업체, 4개의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4개의 자막 번역본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가 미어 터지는 것이 바로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등위입니다. 자막과 마찬가지로 같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각 플랫폼별로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이지만 10개의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10번의 심의와 심의료가 필요한 것이죠. 하루에도 수십 개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위는 각 플랫폼별로 서비스가 되는 콘텐츠를 비롯하여 극장 개봉작들까지 모두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등위에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일 2-3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부 콘텐츠는 개봉 2-3일 전까지 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영상물 등급과 관련해서 게임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체 심의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체 심의 제도는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몇 개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관에서는 사후 심의를 통해서 이들이 적절한 심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6월에 해당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넷플릭스에는 장점도 많고 현재 컨텐츠 시장에 수많은 영향을 끼친 대단한 기업이자 서비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 TV 가입자 수보다 OTT 가입자 수가 많을 정도로 OTT를 보편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런 통계를 보니까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극장이 아니라 케이블 TV 사업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넷플릭스의 엄청난 영향력을 뒤로 하고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죠. 사실 넷플릭스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요금에 대한 불만입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요금 인생을 단행하면서 현재의 넷플릭스 구독료는 스탠다드 기준 13,500원입니다. 주말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15,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넷플릭스 구독료는 사실 그리 비싼 요금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과거 여러 제작사의 콘텐츠가 모두 모여있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주요 작품들은 모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디즈니, 워너,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등 헐리우드의 메이저 제작사 중에서 4개의 제작사가 자체 OT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넷플릭스에는 넷플릭스 자체 제작 콘텐츠와 한국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넷플릭스의 메리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구독하는 OTT 또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넷플릭스 프리미엄으로 월 17,000원을 결제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연간으로 99,000원 결제를 하여 월 8,250원 정도를 결제하고 있고 티빙 스탠다드 연간으로 77,000원을 결제, 월 6,416원, 웨이브 스탠다드 요금 1,900원까지 구독료로 월 약 42,000원 정도를 이제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와우를 쓰면 자동으로 딸려오는 쿠팡 플레이도 4,900원을 지불하고 있고 최근까지 애플 TV 플러스와 왓챠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까지 합치면 대략 월 8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OTT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각 OTT별 금액을 따져봤을 때 구독료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 상품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동일한 화질을 기준으로 하면 넷플릭스가 타 OTT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이냐 혹은 이 금액을 내고 그만한 영화를 즐길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단순히 가격 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변화점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계정 공유가 그것입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4명까지 한 계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넷플릭스가 이 계정 공유를 막고 계정 공유를 위해서는 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필 시스템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계정을 가족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각 가족마다 저마다 다른 취향을 반영한 영화 추천을 위해서 각자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각자의 알고리즘을 형성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계정 공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서비스를 홍보해달라는 메일이 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지 않는 편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약관에 맞게 이용을 해야 그 권리가 생기는 편인데 이 경우는 그 약관에 벗어나는 행위죠. 때문에 혹시나 피해를 보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정 공유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넷플릭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넷플릭스 프리미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사용하고 있고 영화 유튜버라는 특성상 여러 영화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금액이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떠나서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는 값으로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넷플릭스 요금제에는 큰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1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넷플릭스를 혼자 즐기고 계신다면 이용 가능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9,500원의 베이직 요금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금제의 해상도는 480p입니다. 콘텐츠를 즐기기보다는 그냥 보기만 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즐기기 위한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FHD인 2인 혹은 이제 4K가 포함된 4인 요금제를 이용을 해야 이것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인 사용자가 4K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4명까지 사용이 가능한 17,000원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OTT는 화질 증가와 동시 시청 인원수가 비례하도록 요금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명이 많은 OTT에서 4K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요금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몰아보기에 대한 개편입니다. 이전까지 넷플릭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회차가 동시에 공개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정책 때문에 몰아보기라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몰아보기의 장점은 컨텐츠의 몰입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동안 몰아보기를 한다면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말 식사 시간 사이사이에 드라마를 보면서 지낸다면 주말이 뚝딱 그런 셈이죠.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독자들을 묶어두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가 공개된 해당 월에만 구독을 하고 구독을 취소하거나 첫 이용 시에 제공되는 무료 사용 기간을 이용하여서 해당 콘텐츠만 시청하는 등의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한 다른 OTT는 매주 한 편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콘텐츠 공개는 사람들을 몰입시켜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콘텐츠는 1에서 3회차 정도를 같이 공개하고 이후 회차부터 매주 한 편씩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이 몰아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것마저 넷플릭스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공개되었던 기묘한 이야기 시즌4는 총 9회차로 구성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5월 27일에 공개가 되었는데 1에서 7회차만 공개를 하였습니다. 결말부에 해당하는 8에서 9화는 약 한 달 뒤인 7월 1일에 공개한다는 것이죠. 과거 하나의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한 달의 구독료를 지불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2달의 구독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결말부 공개 시점에 구독을 한다면 몰아보기가 가능하겠지만 해당 시리즈를 기다린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구독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주 공개가 되더라도 모든 회차가 공개된 이후에 보게 된다면 몰아보기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넷플릭스의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콘텐츠의 홍수에서 살고 있는 지금 어떠한 콘텐츠가 공개된다고 했을 때 그 콘텐츠가 가지는 화제성은 길어야 2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범죄도시2처럼 1000만 관객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화제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한 편씩 공개되는 콘텐츠의 경우 공개 초기 1, 2주 정도는 콘텐츠를 챙겨보다가 이후에는 좀 안 보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당장 저부터도 뭐 FTV 플러스에서 공개된 빠찡코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문나이트 등과 같은 콘텐츠를 한 2회차 정도만 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뭐 시간이 안 나서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즉 내가 시간이 났을 때 볼 수 있는 콘텐츠인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시간에 뭐 예전에 보려고 했던 것보다는 현재 이슈가 되는 콘텐츠를 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주 한 편씩 공개되는 방식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주 한 편씩 공개를 해서 구독자들을 묶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콘텐츠에 따라서는 모두 공개가 된 이후에 몰아보기가 가능한 시점에 조금 더 마케팅을 해서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는 뭐 화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말 그대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자, 물론 콘텐츠가 재미있다면 뭐 어떻게 공개를 하든 뭐 챙겨보게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뭐 챙겨보고 있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매주 주말 챙겨보고 있는데 뭐 이런 걸 보면 콘텐츠가 재미있으면 뭐 어떻게 공개하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대체할 OTT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더불어 단독 OTT를 시도했던 몇몇 회사들이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뭐 여러 OTT들이 뭐 국내 OTT와 협업을 하여서 우회적으로 진출을 하는 회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국내 OTT와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도 넷플릭스가 좋은 것도 사실이죠. 국내 OTT의 경우 무늬만 OTT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화 목록 중에는 개별 구매를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는 영화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뭐 이것을 OTT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OTT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바뀐 것이지 기존 서비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도 뭐 사실이니까요. 물론 넷플릭스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넷플릭스는 현재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 자체가 엄청난 성장을 보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통한 구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정 인원수까지 늘어난 이후에는 이용자를 더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구독할 사람은 다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경쟁자까지 생기면서 기존 구독자가 빠지지 않는 것이 다행인 상황인 것이죠. 현재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정점에 이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추가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게임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뭐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에 현재 넷플릭스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독자 이탈을 막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넷플릭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콘텐츠 공개 주기를 주장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가장 쉬우니까요. 이번에 공개된 김유한 이야기 시즌4를 비롯하여 6월에 공개 예정인 한국판 종이집 또한 2개의 파트로 나눠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즌이지만 2개의 파트로 나뉘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넷플릭스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고 요금제의 도입입니다. 광고 요금제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컨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그런 요금제입니다. 현재 미국 OTT 서비스인 훌루가 해당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5.99달러의 월 구독료에 5에서 10분 정도 시청을 하면 광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거의 유튜브랑 비슷한 수준인데 뭐 이거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넷플릭스의 최근 변화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공개일에 바로 몰아보기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방식이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물론 회사의 이미지나 신뢰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다만 이전까지 넷플릭스가 장점으로 내세운 몰아보기를 스스로가 버린다는 것은 넷플릭스의 이미지와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TV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주 1, 2회 콘텐츠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할 땐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드는 이유도 이전까지 넷플릭스가 동시 공개를 진행한 이유도 있겠지만 구독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화제성이 형성되는 방식에서도 마케팅의 과정이나 방향에 차이가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OTT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공개하더라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하나의 시즌인 작품이 파트 1, 2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시간의 간극을 이용하여서 컨텐츠를 만든다면 그것도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토이스토리 2를 본 뒤에 수년의 시간이 흘러 토이스토리 3를 보게 만드는 것으로 비유가 될 수 있을 거고, 넷플릭스 시리즈인 지옥이 1에서 3회차와 4회에서 6회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파트 1과 파트 2를 나뉘어 시간의 흐름을 작품 내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예술로 승화를 한 것이겠죠. 다만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사의 콘텐츠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편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들도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겠죠. 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뭐 거기서 계실 테니까요. 앞으로의 OTT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hen I'm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